이베스 수능 특강 7강입니다. 오, 그 어렵다라는 인식론에 대한 얘기가 쭉 있네요. 그래서 항상 독서 지문이 나오면 써놓고 시작할까? 26 EBS 수특 독서네요. 예, 독서고요. 저 7강이에요. 네, 7강 부분에 요게 제목이 뭐지? 네, 그래서 토대론인가요? 네, 지식에 대한 토대론이라고 하는데 키워드로 정리합시다. 우리 이거 여러분들 공부할 때 EBS 그 해설지에 보면 뭐 지식에 대한 토대론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간단하게 뭐예요? 여기서 토대론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일단 지문 파트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지문 파트를 봤을 때 마지막 문단을 먼저 보세요. 설명이 끝나지 않더라도 설명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그냥 마무리가 됐네. 그 느낌이라도 알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시작해 봅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어딘가 넘겨서 우와 길다. 이런 긴 글 보면 좀 재수가 없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자, 요게 몇 번째 문단이 문단 수 좀 세줘봐. 문단이 되게 길어요. 기니까 힘들죠. 보통 4개 문단 정도로 나오는데 요즘에 길어야 5문단이 이거 굉장히 긴 것 같아. 6번째 문단이에요. 이런 젠장할 레이션 큰일 났네요. 여기 나오네요. 끊고 그 다음에 쭉 가서 경험이다. 칸트는 그 다음에 끊는 이유가 뭐다? 서술어를 빨리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러므로 접속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읽을 때 여기서 좀 들어갑시다. 오늘의 소스 어떤 어려운 지문의 독해죠. 어려운 지문은 뭐다? 역사, 철학, 논리, 인식론 등등등등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어려운 지문을 독해할 때 뭐라고 한다? 이때는 서술어 중심으로 독해를 하세요. 서술어 중심으로 읽기를 먼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서술어 중심으로 읽으면 서술어만 읽으면 되나요? 아니요. 거기에 연결되는 개념어를 나중에 개념어를 파악을 한다. 요 원칙으로 갑시다.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 뭐 용수는 빼박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의 독해 전략적인 팁은 서술어 중심 독해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명사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어, 부속 요소들을 나중에 연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마침표로 끊는 이유는 뭐다? 서술어를 보는 겁니다. 그죠? 뭐뭐의 문제이다 해서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해서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명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의 서술어는 읽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읽어야지. 일단 내용 파악해야 되니까. 이 경험은 어쩌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개별적 경험이다. 이 앞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칸트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우리나라는 칸트의 환장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칸트는 무조건 잘 알아두자. 그래서 뭐뭐라고 했다. 인용을 했구나. 쭉 가서 예시 보고 예시 쫙 하면서 바로 뭡니까? 거참이나 거판단을 쓴 비개념 감각 경험으로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다 중심 내용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합론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해서 친절하게 밑줄 쳐주셨네. 땡큐. 정합론이 등장해요. 정합론이 등장하는 원인이 됐고 원인과 결과는 좀 잘 받으면 좋죠. 정합론인데 그 앞에 부분에 보니까 뭐가 있어?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토대론은 한계가 있어. 문제점이 있어. 토대론의 문제점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 정합론. 이 문단 다 읽었네? 정합론이 나왔어. 왜? 토대론에 문제가 있어.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거야?
토대론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됐네 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해 주어서 모순됨이 없어 받는 여부에 의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 뭐의 특징이에요? 이게요? 정합론이죠. 정합론의 특징은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야. 끝. 그죠? 토대론이 문제가 있어서 정합론 등장했대. 그럼 토대론을 앞에서 얘기했겠네. 앞에서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여기 요 부분에서 뭔가 얘기가 있을 거고 그 앞문단에서도 얘기가 있었을 거야. 자, 요 정도로 일단 처음에 가볍게 라이트하게 파악하고 요즘에 이제 좀 끝나긴 했지만 뭐 요리 프로에서 나왔던 이분하게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그죠? 이제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 거지. 이 문단을.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여기 서술어 중심으로 쫙 해놨으니까 정합론이 등장을 했다. 여기가 핵심이야. 그러면 앞에 뭐 얘기했지? 이런 한계는 한데 여기 또 봐봐.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토대론의 한계는 그죠? 문제이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다룬 거야? 토대론의 한계예요. 그죠? 토대론의 한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토대론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의 핵심만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 해서 감각 경험이 여기죠. 정당화하는 것이다 해서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이 있잖아. 이미 밑줄 쳐놨잖아.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맹목적이다. 아무 타당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맹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타당성이 없음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내용을 갖고 있잖아. 문제점 바로 나왔네.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한다. 누가 얘기해줬어? 이거를 칸트가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칸트 나오면 그 주장의 핵심이 중요하든가 또는 그 근거가 중요하든가 근거가 되든가 이런 역할이잖아요. 게임 끝났지? 어렵게 읽지 마세요. 여러 가지 현혹된 내용에 뺏기지 말고 예시적인 거는 일단 건너뛰어. 문제에서 밑줄 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예시를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저 위에다가 좀 써놓죠. 6문단. 자, 6문단 먼저 쓰죠. 뭐가 문제라고요? 토대론의 문제점이 있어서 토대론의 한계가 있어서 뭐가 됐다고? 정합론이 등장을 했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토대론의 한계가 뭐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비개념적 감각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요거죠. 비개념적인, 다 쓰려고 하지만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한계의 핵심은 정당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끝. 됐죠? 문제에서 밑줄 치면 그때 물어보면 돼요. 이미 밑줄 쳐놨을 거 아니야. 어딜 밑줄 쳤어? 서술어 언저리를 치니까 대충은 여기 이거는. 자, 뭐가 가능?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지. 굳이 이건 밑줄 쳐서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비개념적 감각 경험. 여기도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니까 얘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또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맹목적이라고. 이 문단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판단의 문단이어서 뭐에 대해서? 토대론에 대해서. 그래서 해결 방안식으로 정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합론이죠. 정합론은 그럼 또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정합론은 뭐라고? 지식의 옳고 그름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옳고 그름. 네, 요 정도로 좀 써놓읍시다. 그죠? 지식의 히읗이죠, 요거.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 없다.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문단이 문제겠지. 5문단 정도로 이렇게 펼쳐놨으니 얼마나 어려운 단어들로 얼마나 복잡한 긴 문장들로 저거를 해놨을까라는 거죠.
그죠? 에이, 그죠? 에이. 이런 질문으로 문제 나오면 정답률 몇 퍼센트 정도? 아마 50%. 네,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학생들이 일단 읽기가 힘들면 50% 언저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죠? 심지어 뭐 20, 30%짜리 정답률도 있잖아요. 킬러 문제. 요즘 킬러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킬러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이제 첫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첨화조설로 가서 마지막 문단 먼저 받고 이제 처음 문단으로 가죠. 어쩔 수 없이 처음에서는 이제 중심화제인데 중심화제 뭔지는 알아. 중심화제가 뭔지는 우리가 알지. 그죠? 그래서 첫 문단 요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식론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에서 뭐 피명제인데 작은 따옴표는 뭐죠? 이렇게 명제나 논리적인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보지 마라. 예시적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침표 단위로 끊어서 뭐를 하라고? 서술어로 봐라. 선생님이 이거 미안한 얘기인데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뭐야? 논리적인 글이 쓰여지는 방식이 있고 논증구조가 있잖아. 그리고 수능에서 문제 출제하는 그 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이미 정해졌어. 우리 그걸 활용하자라는 거야. 활용할 거 다 해서 쉽게 읽자라는 얘기지. 그죠? 너희들이 어렵겠지만 지금 봐. 저거 어렵지 않잖아. 그죠? 할 수 있어. 파이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길다. 가령이라고 하는 거 예시죠. 쭉 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가령 예시는 빼세요. 빼면 또 특히라고 하는 접속어도 활용을 하고요. 첫 번째 조건은 어쩌저쩌고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인식론에서의 어쩌저쩌고 할 때 우리는 토대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식론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고요. 서술을 볼까요? 명제적 지식이란 말하는 경우에 이때 명제를 가리키며 이렇게 견문장도 끊어서 명제 P를 가리키고 명제를 가리키는 거다. P자 빼고요. 명제를 가리키는 거고 인식론에서 또 나오죠. 지식은 전통적 정답의 차별성. 자, 지식은 설명이 된다. 지식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 그죠?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인 설명, 그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죠. 충족되어야 한다. P는 참.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S는 P를 믿어야 한다 해서 첫 번째 P는 참 줄이세요. 1번으로 해놓으시죠. 뭐뭐 이해한다 쓸데없는 거예요. P는 참. 주체인 S는 P를 믿어. 2번. 다음 세 번째 조건. 인식의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의 정당차, 인식의 정당성 3번. 누가 갖는 거죠? 네, S가 P를 믿음에 있어 인식의 S가 갖는 거야. 요 정도만 구분하면 된다고. P가 인식의 정당성을 갖는 거 아니지. S가 갖는 정도만 구분해서 읽으면 돼. 이러면 요거 간단하게 되는 거잖아. 특히 세 번째 조건 얘네. 인식의 정당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 지식과 추측을 구분하는 거죠. 지식과 추측을 구분해야 된다. 연결하세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정리하세요. 연결해서 거기에 개념어라든가 핵심어가 뭔지를 파악해라. 서술어 중심으로 먼저 읽어라. 나 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독서라고 하는 비문학적인 글은 이미 구조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구조가 정해져 있으면 굳이 너희들이 이걸 언제 봤다고, 언제 생각해봤다고, 밥 먹고 내내 이거 생각한 것도 아닌데 이게 떡하니 튀어나왔는데 너희들 보고 문제 풀라고 던져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제 해결만 하세요. 그리고 핵심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가면 되지. 예시죠. 쭉 나왔는데 이 예시는 앞에 설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여기에다 첫 번째 문단을 써놓겠습니다. 키워드만 좀 적어놓죠.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식론이 있으니까
예, 요게 요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지식과 인식론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식론인데 지식과 예, 인식론이죠. 인식론에 관련돼서 전통적인 설명에 관련된 내용이고 설명이죠. 그 다음에 예,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필요하면 써놓자. 다시 지우는 안 있더라도 피가 참이고요. 피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여. 주체 S는 P를 믿어야 한다 해서 S는 P 믿음. 예, 더 줄이려면 주체인 S는 주어보다 서술로 P를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식의 정당성이죠. 다시 한번 인식의 정당성.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데 있어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근거라든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인식의 정당성이 뭐니? 지식과 추측을 구분하자라는 거잖아. 지식과 추측을 구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려운 지문이에요. 벌써 핵심 요약만 해도 이렇게 길어지고 있잖아. 말이 길어지고 있잖아. 단어가. 끝났어. 아직 토대론의 한계하고 정합론이 등장한 거고 지식과 인식론. 인식론이 나왔는데 분명히 토대론이라고 저기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토대론하고 인식론이 또 뭐가 연결이 되나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또 무엇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죠.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롤 좀 올릴게요. 올려서 아이고 두 번째 문단 번호 쓸 게 있나? 어휴 여기에다 써놓을게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문단. 실질적으로 우리 세 번째 문단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짧으니까 좀 밑으로 놔볼까? 밑으로 나서 글씨들이 좀 크긴 하네요. 두 번째 문단 여기에다 써놓겠습니다. 여기에도 써놓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또 끊으세요. 그렇죠? 또 다시 말하면 하니까 추가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게다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접속어가 붙으면 이 두 문장이 같은 걸로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바뀌네. 쭉 가서 이렇게 돼 있고 접속어 만에 따라서 그죠? 있다. 토대론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입증 중 하나이다. 토대론이 마지막에 보여요.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무슨 론 이렇게 좀 나왔다면 그거를 어떻게 된다? 다 네모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지 판단하면 되지. 해서 쭉 하고 그런데 해서 추론의 과정 없이 경험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 따라서 추론,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질문과 질문이 생겨요. 뭐라고요?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들에 대해서 정당화죠. 정당화는 토대로 이 두 질문의 대표적 입장 중에 하나다. 두 질문이 뭐다? 첫 번째,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 1번, 그 다음에 정당화가 2번. 여기로 가면 되죠.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인식론에서는 그죠?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다.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기반을 둔 믿음이야. 그런데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 자, 일상적인 믿음, 평범한 생활에서의 믿음은 바로 뭡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은 그래서 이 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죠. 뭐의 문제점이니? 인식론의 문제점이에요.
인식론의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뭐가 등장했다고? 토대론이 나왔구나. 됐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리하는 방식이 또 달리 있을 수가 있죠. 토대론과 인식론 중에서 여기 중심 내용은 뭐야? 두 번째 문단은 토대론이지. 근데 순차적으로 나왔으니까 토대론인데, 토대론을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토대론, 그렇죠? 토대론의 두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대론의 두 질문은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뭡니까? 믿음들이 있고,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니? 정당화죠. 정당화. 모든 걸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 주자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라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인식론의 문제점이다. 인식론의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인식론은 뭐야? 적절한 근거, 인식론의 문제점인데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인식론의 문제점은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이 추론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있잖아요. 추론한 기반을 믿으며 한다는 것인데 추론의 과정 없이 추론 없이 추론한다. 경험을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토대론이지, 토대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대론의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 입장 중 하나이다 해서 인식론에 대한 두 질문일 수도 있고 토대론의 두 질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토대론의 두 질문은 인식론의 두 가지 문제점에 해당이 되는구나. 자기화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됐습니까? 그런데 이 토대론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서 나왔어요. 그죠? 인식론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토대론이 등장을 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 약간 안 내려도 되나? 네, 이 정도로 되겠죠. 세 번째 문장 들어가지요. 세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자, 여기 좀, 안 줘도 되나? 토대론자에 따르면, 그죠? 우리 믿음 체계를 하는데 이걸 순서대로 읽으면 머리에 지진 나요. 머리에 뒤질랜드, 지진 난다. 어떻게 된다고? 끊어. 피자를 통으로 왔을 때 그거 박스째 다 먹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기초 믿음들이다, 비기초 믿음들이다. 이거 다른 말이야, 서로. 기초 믿음, 비기초 믿음. 그 다음에 때문이다. 가정하자니까 가정하는 것은 예시적으로 처리를 하지요. A는 해서 어떤 믿음, 여기부터 쭉 해서, 그죠? 이런 후퇴가 무한히 반복되면 한테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끊고, 후퇴가 이루어졌대. 여기 작은 따옴표에 있는, 여기 가로에 있는 것은 후퇴가 이루어진 거고, 후퇴가 무한히 계속되면, 즉, 또 풀어주고 있죠? 정당의 과정이 무한히 계속이 되면 어떠한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게 되는데, 그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게 되는 건데, 이를 무한 후퇴 논증이다. 다시 한번, 무한 후퇴 논증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무한 후퇴 논증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 무한 후퇴 논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그죠? 다음 넘어가서. 이걸로 해볼까?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한후퇴자, 토대론자들이 어떻게 돼? 토대론이 무한후퇴를 종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무한후퇴 논증이 뭐라고요? 정당할 수 있는 있어야 하는데 후퇴가 계속이 된다. 자,
무한 후퇴, 뭡니까? 후퇴가 무한히 계속되는 거. 무한 후퇴 논증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믿음 체계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층위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는 추론 과정에 매개 없이 직접 형성되며 정당화되는 믿음들로, 그죠? 기초 믿음이다. 1번. 기초 믿음의 핵심 뭡니까? 추론 과정에 매개 없이요. 추론 과정이 없고, 그죠? 네, 직접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죠? 다음 두 번째. 이러한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믿음들인 비기초 믿음이다. 토대론자들이 믿음을 두 개 층에 나눈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믿음과 비기초 믿음이 후퇴가 계속될 수 있는 소스가 된 거죠. 이렇게 연결. 무한히 개성이 되면, 정당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면 무한 후퇴 논증이죠. 저기 위에를 좀 지우겠습니다. 저기 위에를 지워서 차례대로 여기 한 문단씩 지우죠. 너무 길게 뽑지는 마세요. 문단의 핵심을. 여기 핵심 뭡니까? 무한 후퇴 논증이죠. 무한 후퇴 논증.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기 기초 믿음. 필요하면 너희들이 더 써. 그 다음에 비기초 믿음.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거 그래도 특징은 한눈에 구분하고 싶어요 라는 욕망이 들겠지. 기초 믿음은 뭡니까? 추론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핵심을 이걸 추론 과정이 없고, 비기초 믿음은 정당한 추론 과정인데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 있어.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 있는 것은 비기초 믿음이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끝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토대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토대론자들이 무한 후퇴를 종결하는 거죠. 토대론자들이 종결시켜버리는 거죠. 뭐를? 무한 후퇴 논증을 끝내버렸어요. 박살내버린 거야. 끝. 별거 없죠? 끊어. 서술어를 바탕으로 한 연결된 단어를 보고서 압축해. 그거밖에 없어요. 자, 다음 단락으로 해서 또 하나 봅니다.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처음에 다 연결해서 한눈에 이해되는 것이 다 읽고 나서 다 종합하고 연결해서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요거 좀 지웁니다. 요거 좀 지워서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기초믿음, 비기초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종결시키는 건데, 야, 네 번째 문단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한번 좀 볼까요? 네, 요 정도로 좀 내려서 합시다. 요 정도로 내려서.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 여기 좀 지우죠. 그래서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 비기초 믿음이고 토대론자들이 이거를 종결시켰다. 즉 논쟁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여기 네 번째 문단 체크합시다. 칸이 넉넉치 않으니까. 끊으세요. 길고 힘들다. 했다. 보았다. 그 다음에 것이다. 예컨대 예시는 버리라고 그랬어. 예시는 어디지? 또한 기초미 빨갛다 해서 경험적 내용에서 보인다 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기초 믿음, 뭡니까?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원인은 꼭 잘 봐둬야 되죠. 같은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 내면에 있는, 그죠?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인데 즉이니까 이거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비개념적인 감각경험을 나타내는 말이자 비개념적인 감각경험을 나타내는 말.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토대론자 지식을 도출했는데 뭡니까? 뭘로?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얘가 별표가 돼야 되겠네. 이 정도로 가면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뒤에 좀 넘어가 볼까? 뒤에 더 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넘어왔으니까. 예, 도출하려고 했다. 여기까지가 문단이 좀 나뉘어지네요. 그래서 4문단 들어가죠.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들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을 했고, 누가? 토대론자들이. 앞에 토대론자를 종교시키다니까 이어받은 거죠.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 기초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주어 서술어로 읽으면 돼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식에 의한 정당화. 그렇죠? 지식이 아니라 지각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 예컨대는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끝났네요.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시작할까요? 토대론자들이, 해서 토대론자 앞에서 이어받은 겁니다. 토대론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네, 토대론자들이 쭉 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 네, 첫 번째는 기초 믿음 있음. 종교시킨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종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겠네.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 기초 믿음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정당화 오케이죠. 정당화가 가능하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그죠? 지각에 의한 정당화에서 기초 믿음인데 지각을 여기에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각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하다. 같은 거죠. 예컨대 건너갈 거고요.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한 까닭은 요거는 좀 구분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한가? 비개념적인, 요건 어쩔 수 없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인가요? 예, 감각 경험이 네, 기초 믿음을 정당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생으로 다 익혀둬야 될 내용이겠다. 이유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바로 감각 경험,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에서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군. 그래서 지식을 도출한다 해서 맨 마지막에 예로 가야 되겠죠. 정당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했다고?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해서 요거예요. 지식을 도출하려고 했다. 도출. 그래서 지식을 도출을 해냈어요. 결과만 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굳이 써서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밑줄 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겠니? 기초 믿음에 대해서 그죠? 정당화하는 거죠.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누가? 토대론자들이. 그죠? 기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기초 믿음을 계속 얘기한 거야. 그래서 토대론의 기초 믿음 정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엔 지각을 통해서, 그죠? 지각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 건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시키고 지식을 도출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토대론의 특징이라고, 토대론자의 견해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잠깐만. 요거 네 번째 문단 맞지? 그죠? 토대론자. 토대론자 위에 써놨으니까 요건 안 써도 될 것 같고. 1, 2, 3, 4라서 이 문단의 핵심을 좀 보면, 처음에도 토대론자가 여기 있고, 기초믿음이니까 네 번째 거, 마지막 부분을 중심 내용으로 소주제로 잡으면 될 거야.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인 다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에서는 토대론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합론이 나온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마음속으로 육두문자 한번 외쳐봅시다. 이런 쉣. F 그죠? 와, 왜 이렇게 긴 거야? 힘들었지? 고생들 했어. 읽느라고.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대학의 문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야. 비록 길지만 약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우리는 읽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접적으로 끊고요. 마침표 단위로 끊어서 길면 길수록 끊어. 그리고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나눠서 결과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거기에 관련된 명사어, 개념어, 전문용어, 숫자어 이런 거를 연결해서 본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둘째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째라고 하는 건가요? 첫째가 여기 있네. 안 끊었었네. 와, 굉장히 많네. 견문장도 많고. 것이었다. 해서 최소 토대론이다. 해서 최소 토대론이다. 이렇게 서술어에 이다라고 하는, 그죠? 이다라고 하는 명사 서술어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잘 봐도 돼. 왜 이렇게 끊을 게 많어? 그죠? 고생들 했겠다, 읽을 때. 그죠?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 또 또한도 있고,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앞에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 놓고,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자,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는 거죠.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입장이 최소 토대론이다. 최소 토대론의 어떤 내용이겠네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며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믿음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 두 가지죠. 그런데 아까 뭡니까? 기초 믿음은 앞문단에 있었으니까 얘는 중요한 내용일 거야. 이렇게. 또한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으로부터 귀납적인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해서 비기초 믿음들이 정당화될 수 있대. 뭘로? 귀납적인 방식인데 귀납적인 방식은 보기로 묻는 거야. 내용을 할 때 비기초적인 믿음들이 정당화될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요. 다시 오류 가능성을 인정.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한다. 여기 정리 다 해놨네.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했다. 와, 앞을 읽어야 되나? 그죠? 앞을 읽어야 되나? 해서 최소 토대론이 있고, 여기 보니까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라고 해서 토대론의 두 가지가 있네. 최소 토대론하고 고전적 토대론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어. 첫째, 둘째도 물론 잘 읽어야 되겠지만 여기 읽으니까 거의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우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최소 두 가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등장한 최소 토대론이니까 맨 앞으로 갈까요?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에 기초되면 비기초적 엽전이 나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때 여기 앞에도 똑같이 있네. 고전적 토대론과 다시 한번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으로 들 수 있다. 고전적 토대론에서 기초 믿음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문장에 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5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다? 고전적, 여기 기억 내용이 있잖아요. 고전적 토대론과, 여기서부터 쓸게요. 고전적, 토대론. 이죠. 토대론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최소 토대론이야. 자, 여기 밑줄 친 걸 여기에서 내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입니까? 최소 토대론은 오류 가능성 인정에서 최소 토대론의 특징 뭐라고? 오류 가능성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귀납적 방식의 전달을 허용. 귀납적 방식을 허용을 했고 지식의 적절한 토대죠. 이걸 통해서 지식의 토대를 구성했다.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 두 가지가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한 줄 비워둔 이것이죠. 고전적 토대로는 뭐라고? 물리적 대사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고 기초 믿음. 자, 물리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을 하고 믿음 오케이 플러스에다가 또 하나는 뭐라고? 기초 믿음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건 써버리죠. 기초 믿음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지. 요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류 가능성 요렇게 하나, 최소 토대론과 뭡니까? 고전적 토대론이죠. 그래서 고전적 토대론, 최소 토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토대론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가 등장했다고? 정합론이 등장한 거야. 순서대로 설명한 거네. 여기 있는 복잡한 과정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된 내용을 찾으세요. 문단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줬다라고 보면 되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줬다라고 보면 돼요.